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9%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갤럽에서도 20%대면 사망 선고다라고 평가하고, 현재 언론들은 엄청난 기사량을 쏟아내면서 자칭 보수 결집을 위한 위기감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겁니다.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똥볼 차고, 떨어진다 싶으면 결집시켜 부양시키는, 이런 게 2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20%대로 주저앉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 연휴 직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설날 밥상에 오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겁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20%래요. 20%가 뭐야? 국힘 지지층조차 정권 심판론에 짓눌리고 입국단, 말잇못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친화적인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도 한동훈의 자객 공천이 실패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영을 무려 1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정청래 의원이 마포을에서 김경률을 11% 차이로 앞서고 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20%래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곳에서는 유난 전쟁을 약속 대련으로 보느냐를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속 대련이 아니라 실전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약속 대련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고,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실전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난 전쟁에서는 승리자는 없고 내부 분열만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힘 당사 앞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윤석열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근조화환을 보내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근조화환에 적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한 달간 최대 업적, 당원들한테 근조화환 받음, 비대위 총사퇴, 공천룰 당원 100%, 한동훈은 함께 가면 짐이 됩니다. 비대위 총사퇴, 한동훈 개밥의 도토리, 조선 제일 통수, 한동훈 아니지, 좌동훈 좌파 비대위와 함께 사퇴하라. 자, 윤석열 또는 김건희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근조화환을 국힘 당사 앞으로 보내면서 국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힘 당사로 출근하면서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당원 투표에 붙인다고 하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친윤 지지자들이 좌동훈 좌파 비대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고? 이런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약속 대련이든 뭐든 국힘의 내부 분열 상황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좌파설 이것도 설날 밥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법원의 고발 사주 유죄 판결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판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발 사주의 고발이 검사의 정치적 개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위해서 이루어진 고발입니다. 때문에 고발 사주를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함께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간단한 귀결을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무시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최초 이것을 국힘 내부에서 폭로한 조성은 씨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조성은 씨는 이 판결을 두고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성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웅 의원을 검찰에 이첩하고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거기서 부부장 검사가 나를 조사했는데 나의 핸드폰을 이렇게 놓더니 손준성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셨어야죠. 그건 수사 공백이죠. 라고 했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그 검사가 손준성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건데? 한 번 더 반복했다. 실제로 손 검사장의 핸드폰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이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검찰의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건 내가 다 녹음해놨다.
그리고 당시 내가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었는데 조사 시작 직전에 부장검사가 티타임을 하자고 했다. 그가 정치 계속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웬만한 당직 다 해봐서 안 해도 됩니다. 이랬더니 아까워서 그러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수사하실 건데요? 그러자 어디까지가 뭘 말하는 것이냐길래 내가 예를 들면 한동훈? 이랬더니 부장검사가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들은 한동훈 절대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도 다 녹음되어 있다. 자, 국힘이 늘 주장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데도 당시 검찰은 손준성의 휴대폰을 절대 열 생각이 없었다. 절대 안 열 거라고 미리 거듭 단언했다. 또한 한동훈과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것은 모두 녹음되어 있다. 자, 이것은 재수사를 꼭 해야 할 명백한 정황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성원 씨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했습니다. 되게 기괴한 사건이다. 누가 비슷한 고발장을 쓴다고 했을 때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가능하다. 검찰총장 가족을 음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피해자 윤석열, 한동훈 가능하다. 검찰을 공격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병렬 나열은 너무 이상하다. 한동훈이 세자도 아니고 거기 왜 끼어있냐고. 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준성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공적 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인데 그런 문제 다 제껴놓고 봐도 기괴하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왜 껴있느냐? 패밀리냐? 이 소리죠. 이러한 기괴함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30% 정도 드러내 준 것이고 나머지 70%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 씨는 2년 넘게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동수 감찰부장님이다. 당시 내가 대검 감찰부 문을 두드린 건 살려고 그랬나 보다. 거기 안 갔으면 이 재판은 시작도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방송에 나온 한동수 전 감찰부장에게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나 수정관실에 있었던 그 검사들이 검찰총장 모르게 단독적으로 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검찰 조직에서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업무 처리 방식들을 조금이라도 아는 검사라면 재직 경험상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특히 수정관실은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서 직보하는 관계입니다. 직보하고 또 직속 상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고발장 내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외부에 특히 당에까지 이걸 전달하는 김웅 국회의원은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인데요. 단독적으로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린 모두 고발 사주를 사주한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고 검사를 바꿔야 그 70%를 밝혀낼 수 있다.